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석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공천 문제로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추석 민심 어디로 향할까요? 정치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이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공교롭게도 이와 같이 반기문 대망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다시 한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지상파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꼽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좀 불씨가 붙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과대 추측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차 유엔 총회 참석하면서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에서 네. 이상하게 반기문 총장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예.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습니다. 네.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과 만나서 만나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네. 또 새로운 또 대망론이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 사실 그 밥상에 여야 정치권 얘기 플러스 네. 반기문 총장 대망론까지도 아마 겹쳐져서 상당히 이번 추석 민심을 뜨겁게 다룬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은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통령 후보군을 많이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여당 후보들의 어떤 그 대선 후보들의 그 선택폭을 넓히면 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하죠. 예. 그러나 후보군이 좁으면 좁을수록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볼 때는 반기문 유엔 총장 카드는 청와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보이죠. 예. 그럼 과대 추측은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과대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군요. 추측보다는 근데 실현 가능성 하나의 이제 케이스로 봐야 네, 되겠죠. 네. 예.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대선에 나온다면 여당 쪽에 후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 야당에서는 또 야당 후보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잠깐 그런 네. 얘기를 권노갑 상임고문 발로 이렇게 이야기가 네네. 있었던 건 있는데요. 그 뒤로는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왜 여당 쪽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느냐면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에 한번 모셔보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친박계 쪽에서 나왔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작년 10월 달에 모여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는 관심 없고요. 차기 대선 주자 후보로 뭐 김무성 말고 이런 사람도 있다. 네. 이분 훌륭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엉뚱한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 뒤에 본인은 여론조사 넣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여러 차례 만납니다. 네. 아니 차례지례로 가면 친척들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몇 번 만난다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친박계 쪽과 청와대 쪽,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는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대세론을 일정하게 저지시켜 놔야 네. 다음 주자들이 좀 설 수 있을 텐데 김무성 대표 혼자 우뚝 서버리면 네. 뭐 도전해도 의미가 없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 시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인데 자꾸 김무성 대세로는 안 된다. 친박 후보 있다라고 하는 콩을 심고 있고 팥을 심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김무성은 안 된다는 콩, 친박계 후보 중에 하나를 내겠다고 하는 팥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 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친박계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공천권 좀 나눠 먹자 이런 정도의 아주 뭐 소소한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대세론을 흔들어서 네. 다음 당권뿐만이 아니라 대선 주자 자리도 네. 대통령께 아주 잘 머리 숙이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와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고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야당이 예. 볼 때는. 그러니까 여당 안에 싸움에 대해서 그 관심은 없습니다만 아니 뭐 올해 정말 얼마 만에 돌아오는 그 경제 위기의 큰 그 수치들이 많습니까? 네. 거시경제 지표들이. 이런 상황에서 뭐 청년 일자리 문제니 노동개혁이니 이런 얘기는 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 뭐 당권에 대한 이야기, 공천권에 관한 이야기, 대선 주자의 자리를 놓고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죠. 어쨌든 반기문 사무총장의 뜻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유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금 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아프리카 이런 개도국들의 이런 새마을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동조를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기에도 또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 붙여서 하더라고요. 뭐 해석은 나름대로 할 수도 네네. 있죠. 근데 박기문 유엔 총장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됐다는 것은 대단히 박기문 총장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기문 총장도 그 연배되면 새마을 운동이 어떠거나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해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산업화 이전에 사실 근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우리 뭐 제만 하더라도 네. 새마을 운동 딱 하면은 벌써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뭐 하여튼 지분 개량부터 해서 하여튼 보건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다 네네. 개선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개발 국가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전파시켜서 네. 이것이 사실 우리 전 세계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정신 문화가 거기에 심어든다면은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유엔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마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뜻을 뜻을 같이 하는 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경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아까 이제 박 대변인께서 한 말을 하신 중에 네. 사실 반기문 대망론이 피면 필수록 굉장히 기분 나쁜 데가 야당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분 나쁘신가요? 별로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야당이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 전에 네. 원래 반기문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에 만들었는데 가장 멍석을 많이 깔아준 데가 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죠. 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외교부 장관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야당에서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카드예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그 여권의 어떤 성향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야당도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총장을 어떤 그 대선 후보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형식적인 아니면 내용적인 어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진짜 뭐 비공식 공식적으로 만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니요, 반길 뭐 수는 없죠. 야당 노릇하다가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 여당으로 넘어간 사람이 하도 많아서요. 하나갑 전 총재라든지 한광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큰 별 관심은 없고,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양자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야 우리 집안에서 뭐 박원순, 뭐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름 대려면 한참 숨가쁜 저희 사정이 더 낫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 기분 나쁘려고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죽 사람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찾으시겠습니까? 네. 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양자가 워낙 월출하니까 진짜 뭐 양자가 더 볼 수도 있죠. 네, 사실 대권은 제가 또 뭐 김무성 대표 지금 약간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대권을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다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가 복잡한 셈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당 얘기를 먼저 해보면 야당이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로 인한 내용이 상당히 지금 심하잖아요. 예. 일단은 뭐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미 뭐 개파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성화된 개파 갈등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혁신안이 시작된 거예요.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고요. 또 내부 갈등과 논란 없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이 정도 혹은 더 큰 갈등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누가 그러는데 혁명은 그냥 기차 세우고 다 끌어내리는 거라고 한다면 혁신이라고 하는 건 달리는 기차 바퀴를 갈아 끼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있는 갈등이 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문재인 대표의 지휘하에 네. 일사불란하게 좀 진행되면서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좀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식사 정치 잘하고, 그 다음날 더 일이 커지고 자꾸 네. 이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차라리 짜고 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느닷없이 혁신안이라고 하는 혁신안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의
당원 당규상에 이제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혁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네. 어떤 카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현직 대표들은 뭐 험지로 가시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통과된 혁신 안에 보면 누구는 이제 예상할 수 있죠. 누구는 출마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날 두고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막 불거졌는데 주목은 어디로 갔느냐. 정청래 최고위원이 복귀했다더라.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더라 하고 네네. 하는 얘기로 느닷없이 혁신 안을 둘러싼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문제지. 네. 혁신안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있고 내부 토론이 존재하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혁신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에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과하다 그러면 이후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와 관련해서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또 공식적으로 해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길 말고 다른 데서도 계속 뭐 지뢰 터지고 수류탄 터지고 네네.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가 오히려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네. 뭔가를 좀 이제 확 정리를 하는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혁신위가 권유한 그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분들은 험지 출마라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 있다고 나보고 딴 데 가라고 그래 이런 반응들인데 네. 문재인 대표만 혁신위의 안을 즉각 거부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네. 두 번째로 애둘러서라도 뭐 얘기하시면 될 텐데 시간만 좀 달라 뭐 이런 생각해보겠다라고. 정도고 예. 부산 가서 일정 하시려고 하는 것도 다 공개하고 네. 하는 걸로 봐서는 뜻이 있으신가 보다 거부할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서 네. 많은 국민들이 괜히 또 영도다리 대결 뭐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요. 생각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영도다리 대결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맞붙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지금 혁신안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지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는 건 그건 뭐 누구든지 다 압니다. 저도 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야당의 혁신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를 구심력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야당 혁신안이 제대로 되어 왔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11차까지 발표하면서 한 번도 갈등이 안 생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죠. 혁신안에 대해서.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혁신안이 11자까지 발표하면서 구심령을 과연 문재인 대표한테 만들어줬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지금 당 중진들을 통해서 사지에 아니면 뭐 열세 지역에 나가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달라, 네. 뭐 선당 후사 정신을 발휘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영도 사실 대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장 영남 민심도 중요한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호남 민심도 잡고 영남 민심을 잡으려면은 영도에서 올인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이죠. 못합니다.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대표라는 것은 전국을 다니면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전부 다 그 당의 어떤 그 총선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려면 전국을 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그 지역 의원들이 여러 군데서 요청을 합니다. 와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열세 지역에서는 당 대표가 가면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네. 후보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도 당장 호남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러 번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호남 지역을 많이 방문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그 영도에서 빅매치를 했을 경우에 네. 정말로 박빙 싸움인데 지난 대선 때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뭐 하여튼 부산도 상당히 그 야권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네. 그런 빅매치를 했을 경우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 그것을 과연 그 야당이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야당이 원하는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또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기 수도권이 지금 현재 앞으로 뭐 더 늘어나겠습니다. 의석이 지금 109석인가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에 절반 되는 그 경기 수도권에서 네. 어떻게 올인할 것인가? 그러면은 결국 호남도 잡아야 되고 수도권도 잡아야 되는데 네. 뭐 부산 경남은 뭐 우리 저 문재인 대표의 고향이라서 어느 정도 뭐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성사되기 굉장히 어렵고 네. 물론 뭐 혁신위에서 그 딱 찍어서 거기 가라고 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산에 나간다면은 결국 사하고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정석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데 사상이요? 두 사람, 사상이죠. 네. 사상으로 가는 게 맞을 거로 봅니다만은 예. 어쨌든 두 사람의 빅매치는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되어서는 안 되는데 빅매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좀 불리하다고 불리하다라는 보죠. 이제 말씀이신데 그런 예. 그 어떤 실무적인 측면보다는 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 저 혁신위원회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자꾸 혁신위 안에 대해서 실패했다, 문제 있다,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 과정은 됐고 사람이 네. 뭘로 바뀌니 이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너무 복잡한 혁신위 안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만 하다 보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관두면서 한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자 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공천심사위원회나 전략 단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데고 혁신위가 그 시스템과 제도를 잘 만들면 됐던 건데 마지막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놔버렸어요. 누군 어디 가고 누군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볼 때는 만일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걸 안 간다 그러면 당명을 어기는 것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권고 아니에요. 네네. 다른 거는 다 당무위와 중앙위를 통과해야 되는 제도 혁신이지만 네. 이거는 그냥 혁신위가 정치적 권고를 한 거니까 거부해도 그만인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마치 뭐 옛날에 드라마에 나오는 구마적과 신마적이 어디서 한판 붙는다더라. 그리고 뭐 김도환과 슬아소니가 한번 한다더라. 이런 그 소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정치가 혁신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예. 있고 당의 전략적 선택, 최종 선택은 사실 좀 임박해서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전략공천위원회가 또 있고 하니까 그 단계마다 좀 이게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겠다. 지금 네. 당장 다 결정하고 뭐 하자 말자 이렇게 할 필요는 예.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고심이 깊겠지만 사실 김무성 대표도 지금 속이 편치만은 않잖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공천 경쟁이 상당히 갈등이 심한 상태고 그렇죠. 특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김무성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뭐 정치 생명을 걸고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 네네. 그건 뭐 전당대회 때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반드시 아마 그 성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제 그 곱지 않은 시선 네. 또 거기에 대한 또 친박의 어떤 비판 그렇죠. 또 반대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표와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야당은 20% 전략공천하겠다고 이미 혁신위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타협이 가능할 거냐.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결국 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제가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로 바뀌어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야당은 영남에서 크게 그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당도 호남 지역에 후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충청 그 수도권인데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일정 부분 잘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협상을 보고 나머지 여야가 후보군이 빈약한 곳은 그냥 전략 공천을 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변형된 완전한 그러니까 전국 246개입니까? 240 전국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네.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보다는 좀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감안해서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일정 부분 나름대로 그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약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생명을 걸고 단 한 명도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했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좀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그래도 김무성 대표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네네.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가 하지 않겠나. 그것을 당해서 이제 뭐 30일로 의총을 한다니까 네네. 거기서 뭔가를 이제 결론을 내겠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도 일장 어쨌든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3의 길이라고 일단 출구 전략에 가까운 일단 길을 트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아마 뭐 반드시 이것은 나는 관철시키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네. 어쨌든 당내 의견이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 일정 부분은 수용할 네. 여지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나서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지적하고 싶은 네네. 건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냐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켰었거든요. 그게 거의 1년 됐어요. 근데 네. 그 1년 사이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만 했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지 야당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네. 진전도 안 만들어 놨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그러면서 또 옆에서는 변형된 걸로 하자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제3의 길로 하자고 그러고 완전히 난리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핑계고 네. 여당 내부에 권력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 놓은 안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현역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 말고 신인 가산점제라든지 다른 다양한 방식의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불리한 안들을 좀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어쨌든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방향은 여야가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오픈 프라이머리만 대내고 있었던 여당 탓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해 놓은 안을 여당에서 조금 더 변형시키는 안으로 그냥 협의할 수는 있다. 그 정도 협의 공간이 열려 있지만 뭐 원래 얘기하던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식 방식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없고 해소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두 분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